S.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안녕하세요. 뉴스레터 K 진행하는 전종철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도발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북한이 어떠한 기습 도발도 획책할 수 없도록 빈틈없이 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미양국은 한미 안보협의회의를 개최한 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파병과 미사일 도발 등 북한 관련 사안들을 군사 전문가인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과 자세히 분석해 봅니다. 민주당이 오늘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음성을 공개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천에 개입한 물증이라고 주장한 반면 대통령실은 명 씨가 자꾸 김영선 공천 얘기하니까 좋게 얘기한 것일 뿐 공천 개입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를 포함한 전국 현안들 정치 토크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봅니다. 문자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유튜브 KBS 1라디오 계정 채팅으로도 얘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문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세요. 뉴스레터 K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뜨거운 뉴스들만 골랐습니다.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북한이 오늘 ICBM 즉 대륙간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한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한미양국이 북한의 파병을 규탄한 직후에 감행된 북한의 도발. 김수민 평론가님, 그 노림수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 러시아와의 공동 행보는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는 거를 못 박는 성격이 강했다고 봅니다. 10월 29일에 러시아에서도 ICBM하고 발사를 했었거든요. 3대 전략 핵 자산을 다 동원하는 그런 발사가 있었는데 여기에 보조를 맞췄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ICBM 발사라고 했을 때는 핵실험 바로 다음 단계 등급의 도발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미국 대선을 앞두고 시위하는 목적도 크게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목표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는 것인데 우리는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서 굉장히 국제사회에서 규탄을 받고 있지만 하지만 거기에 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북한의 아집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죠. 윤주진 평론가님, 예. 지금 김수민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좀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는 무엇보다도 미국 대선이 이제 직전 임박해 있는 상황에서 네. 북한이 이번에 이제 도발했던 이 ICBM 도발은 사거리 15,000km 정도 사거리로 보여요. 그러니까 미국 네. 전역을 본토를 공격할 수 있고, 또 이번에 특히 이제 이 고각 발사를 통해서 상당히 비행 시간도 길었다고 하거든요. 역대 네. 최고의 그렇기 때문에 그 기술력을 과시하는 것이고, 이번에 북러 밀착이 점점 강화되는 것이 이러한 이제 의심을 오히려 더 초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여러 고도의 미사일 기술이 북한으로 넘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오히려 증폭시켜서 계속해서 북한의 이런 미사일 능력은 앞으로도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매우 지금 전략적으로 하는 것인데, 또 이번에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파병을 상당히 규탄했고, 또 한국 정부에서도 일부 전문 인력을 파견해서 북한의 파병에 대응하겠다고 한 점에는 또 상당히 좀 북한으로서는 매우 우려할 만한, 불안할 만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번에 ICBM 도발을 감행한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여야 정치권이 이제 입장 내놨는데 먼저 여당 입장은 윤주진 평론가님이 좀 짧게 소개해 주세요. 예, 한동훈 대표는 고립과 추락이 빨라질 것이다 북한에, 그러면서 상당한 힘에 의한 평화를 다시 한번 강조했고, 또 추경호 원내대표 역시 오물풍선 철도폭발 러시아 파병에 의한 이러한 여러 가지 도발에 대해서 강력 규탄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여당에서는 대변인까지 나서서 종합적으로 북한의 도발을 매우 강도 높게 규탄했습니다. 네, 김수민 평론가님, 야당은 뭐라 했습니까? 일단 북한 규탄에 있어서는 여야가 따로 없었고요.
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다. 국제사회의 합의를 깨트리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력 도발을 강력하게 규탄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야당이기 때문에 또 정부에 대한 메시지도 있었는데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제일 책무다. 한반도가 위기 상황에 빠져들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달라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필요한 조치들 엄중하게 취해 나갈 것이다 얘기했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NSC 상임위원회 열어서 뭐 대책을 논의했는데 그중에 이제 신규 대북 독자 제재 뭐 이런 것들도 언급이 됐습니다. 자, 아무래도 윤주진 평론가님, 북한 파병과 미사일 도발 이게 겹쳐지니까 대응도 강경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예, 근데 사실은 지금 이미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대북 제재 자체가 되게 촘촘하고 강도가 높은데 네. 문제는 이것을 실천하는 나라들의 의지가 상당히 좀 약하다. 동참을 좀 구하기가 어렵다라는 게 한계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뭐 신규 대북 독자 제재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주변국, 우리와 서로 지금 무역을 체결하고 있는 그런 국가들 중에서 네. 더 이렇게 핀셋으로 북한으로 혹시 군수 물자나 그런 첨단 기술이 들어가지 않는지 더욱더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아마 오늘 밝히진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땐 이번 ICBM 도발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현장 전장에 파견하는 우리의 어떤 전문 인력의 규모라든지 또 수준을 좀 더 높여서 네. 북한을 좀 더 압박할 수 있는 그런 카드로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윤주진 평론가께서 이제 파견단 얘기를 잠깐 언급하셨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파견 우리 모니터링단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황 분석단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파견에 대해서 민주당은 조금 그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김수인 평론가님, 왜 그렇습니까? 일단 이것이 뭐 전투 군인을 파병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파병은 국방장관이 분명히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근데 파병하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근데 전쟁을 하고 있는 그쪽에 개입을 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러시아라든지 이쪽에서의 어떤 뭐 경제 관계, 외교 관계 이런 데서 더 악화될 것이 분명하고, 북한은 북한대로 사실 그런 조치에 만약에 주눅이 든다 그러면 다행이겠습니다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날뛰는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의 기본 입장은 개입 자체를 좀 자제하는 것. 네, 그것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전황 분석단이나 국정원 신문조 파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북한이 국제 질서를 완전히 어지럽힌다 이런 그 평가들이 많잖아요. 예. 근데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가만히 있는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민주당의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저는 그 이번에 파견 자체는 좀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베일 속에 가려진 꽁꽁 숨겨진 북한군 전력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엿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당연히 활용하는 것이 맞고요. 또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군만 파병하지 않았을 뿐이지 전폭적인 자유진영 국가들의 지원이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서 지금 우리와 적대에 대치하고 있는 북한군이 이렇게 참여를 하는 와중에 대한민국이 모른 척한다. 이거는 국제적으로도 웃음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다만 얼마나 치밀하게 정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민주당식의 어떤 논리로라면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가 자극해서 북한을 계속 뭐 도발을 우리가 초래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양비로는 오히려 북한이 정말로 원하는 남남 갈등의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이 시작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이고요. 자, 북한군 파병에 대한 정부 대응 두고 여야 정치권 연일 공방 벌이고 있습니다. 먼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심지어 강성 친명 조직은 북한과 러시아마저 시인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근거가 빈약하다고 주장하더니, 북한군 파병은 북러 차원의 합동 군사 훈련이라며 북한군 파병을 극구 두둔하고 있는데 종북 본색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위급한 국가안보마저 정쟁의 불쏘시개로 악용하는 민주당의 행태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자, 이 발언이 이제 나온 계기가 된 게 더민주혁신회의, 그 친명계 조직이죠. 여기서 준군사동맹인 북러 차원의 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된 거 아닌가, 국민들을 불안으로 내몰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성명을 발표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이제 반박 겸 비판을 한 거거든요. 김수인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민주당 비난을 하면서 종북 본색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거든요. 이게 어쨌든 뭐 싫어하는 당이라고 해도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기준으로는 국민 과반이 투표를 해가지고 지금 170석 넘는 국회 제1당입니다. 그러면 그 당을 종북 본색이라고 했을 때 그 당을 지지한 국민들은 뭐가 되는 것이냐. 그 말 말고는 다른 말로 비판할 수 없는 거냐. 오히려 국민의힘의 어휘력 부족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드러난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빌미가 된 게 이제 더민주 혁신회의 네. 민주당 내부의 조직에서 이 파병에 대해서 파병이 아니라 군사 합동 훈련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이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은 파병 가능성이 명백히 보이는 상황이었고 네. 그리고 합동 훈련이라고 해도 전쟁 중인 국가에 가서 합동 훈련을 한다는 거는 파병이나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혁신회의의 주장은 잘못됐지만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의 문제가 뭐냐면 계속해서 민주당을 파병에 반대하지 않는 세력으로 계속 몰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10월 28일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파병을 규탄하고 그리고 북한 이걸 철회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런데 마치 민주당이 파병 자체에 반대하는 세력을 몰고 간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걸 정쟁에 역이용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좀 명쾌 어려 보입니다. 자, 윤주진 평론가님은 네.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더민주 정부 혁신회의가 그냥 일개 어떤 뭐 NGO 단체라든지 어떤 장외 단체 뭐 별로 이렇게 근거 영향력이 없고 파급력이 없는 단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번에 상당히 친명 현역 의원들을 많이 배출해낸 이재명 대표의 핵심 뭐 싱크탱크 정도 되는 그런 조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명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더민주 정부 혁신회의가 이 정도의 논평을 냈다면 사실은 당 차원에서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당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제재를 하는 것이 맞고 또 이재명 대표가 이러한 내부적으로 나오는 여러 가지 발언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좀 묵인한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거든요.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떤 조금 자극적인 표현을 썼다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국민들이 봤을 때는 왜 이런 엉뚱한 정말 현실과 너무 괴리된 마치 북한을 편드는 듯한 목소리를 내는데 왜 야당 제1야당은 침묵하지 이러한 의구심을 좀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소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접경 지역으로 갔습니다. 북한 대남 방송으로 소음 피해 호소하고 있는 인천 강화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밀려서도 안 되지만 불필요하게 자극해서 긴장을 격화시키고 서로 공격 행위를 감행해서 우리가 서로 피해를 입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희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싸워서 이기는 거는 바람직한데 굳이 안 싸워도 되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제일 최상의 수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평화롭게 지내는 겁니다. 자, 뭐 틀린 얘기 없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좋고 최상의 수는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만드는 거고 평화롭게 지내는 겁니다. 자, 근데 자칫 김수민 평론가님, 이렇게 현 정권이 그 어떤 싸우는 상황을 초래한 듯한 뉘앙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렇게까지 이번에 얘기를 이번 하는 얘기는 그건 아니다. 않습니다. 물론 네. 이제 민주당에서 평소에 네.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이 그런 결과를 불러일으킨 측면이 있다. 이런 취지를 갖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 맞는데 근데 뭐 강화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평화가 많이 깨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평화를 강조하는 그런 얘기를 또 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사실은 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얼마 전에 국회에서 강화도 주민들이 오셨을 때 그때 저분들 만났던 분들이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양당 대표가 다 접촉을 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거기 진짜 네. 견디기 힘든가 봐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양당 대표가 다 관심을 가진 것은 좋은데 이제 결과적으로 뭘 해낼 거냐 했을 때 사실 대남 방송이라는 게 대북 전단이 상당히 큰 원인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시민 단체에서 북한 체제의 어떤 빈틈을 노려서 주민들과 접촉을 하려고 한다거나 이런 노력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만 근데 국가적 차원에서 특히 접경지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대북 전단을 날리는 접경지에서 날림으로써 그 주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이 행위는 단속돼야 되거든요.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예전에 판결한 것은 그거를 뭐 법적으로 완전 뭐 원천 봉쇄한 것이 위헌이라는 거지 단속하는 게 위헌이다라는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면 정부에서도 그 대북 전단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또 북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윤주진 평론가님, 예. 이게 오물풍선이 먼저냐, 대북 전단이 먼저냐, 예. 북한의 미사일 어떤 그 도발이 먼저냐, 아니면 여기에
강력한 대응이나 뭐 강경 기조가 먼저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무엇이 먼저냐라는 질문 자체가 조금 틀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북한이라는 집단이 대한민국과 동등한 정말 대한민국과 똑같이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정상 국가라면은 당연히 누가 먼저 자극을 했느냐, 누가 먼저 강경책을 폈느냐의 책임론을 따질 수가 있지만 따져볼 가치조차도 없다. 근데 지금 북한은 우리를 완전히 남침을 해서 전국을 황폐화시키고 그동안 수많은 테러와 그런 것들을 자행했던 도발을 자행했던 범죄 집단입니다. 그런 범죄 집단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 주민들에게 뭔가 진실을 알리고 그들에게 뭔가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런 저는 물론 뭐 국제관계 질서를 선악으로 평가할 수만은 없다고 봅니다만 북한에 있어서 우리가 어쨌든 목표로 하는 것은 같은 주민, 우리의 국민이고 북한의 영토를 빨리 자유의 영토로 회복시키는 것이 거시적인 국가적 목표인데 물론 접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너무 죄송스러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크게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것에 봤을 때는 우리는 계속해서 힘에 의한 평화를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그런 활동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도발에 대해서는 당연히 강경한 대응 수단 이런 것들이 나올 필요가 있고 오늘도 이제 뭐 한미 연합 공중 대규모 훈련까지 실시가 됐는데 그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근데 다만 유의해야 될 것은 강경책이라고 하는 것을 썼을 때 근데 쓰고 나서 효과가 없으면 더 이상 쓸 카드가 없다라고 하는 점 이런 것들도 같이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도 좀 정부에서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6136님이 이런 문자 주셨습니다. 계속되는 북한 도발에 걱정이 많이 됩니다. 강력 규탄하며 정치권 여야와 함께 대통령실도 슬기롭게 대처하여서 안보 불안이 없도록 하기 바랍니다. 라는 말씀 주셨고요.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러시아 파병 문제 등은 잠시 뒤 6시부터 군사 전문기자 출신인 국민의힘 유영원 의원 인터뷰에서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오늘 오전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파일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네, 일단 파일 내용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명태균 씨가 통화를 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그때 통화 내용을 살펴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건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맞네 당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근데 명 씨가 여기에 대해서 진짜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화를만 놓고 봤을 때는 명태균 씨는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덕에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는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자기가 좀 해줘라고 얘기는 했다. 어쨌든 뭐 이거는 개입이 수준을 떠나서 개입이라고는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뭐 완전히 확정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한결 더 이제 뚜렷해지는 의혹이라고 저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공천 개입 의혹이 한결 더 뚜렷해졌다. 네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셨어요. 한결보다는 더 나아간 것 같아요. 많이 뚜렷해졌다. 네. 많이 뚜렷해졌다. 이 파일 공개 전보다는. 네. 김수민 평론가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요 지금 설명하신 그 파일 말고도 네. 명 씨가 제3자에게 자신과 윤 대통령의 통화 내용에 관해 설명하는 내용이 담긴 음성 녹음 파일 이런 것도 이제 공개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뭐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녹음 파일에 보면 좀 명태균 씨가 되게 빠르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어법으로 치면은 조금 비문에 가까운 그런 말이긴 한데 대충 이제 얘기를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지 마누라가 옆에서 아니 오빠 명 선생 그거 처리 안 했어? 명 선생이 아침에 놀라셔서 전화 오게 만든 게 오빠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는 거야라고 말했다라고 이제 명태균 씨가 다른 지인에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마누라라고 한 것은 영부인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오빠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다. 여기서는 일단 그렇습니다. 여튼 명태균 씨의 주장인 거죠. 그렇죠. 일단 명태균 씨가 주장을 한 거고 그러니까 영부인이 좀 채근을 해가지고 명태균 씨가 좀 요구하는 대로 해줘야 되는데 왜 안 해주냐라고 하는데 그런 대화를 나눴다라고 명태균 씨가 주장을 하는 그런 요지의 대화입니다. 자, 윤주진 평론가님 얘기는 녹취 하나 듣고 할게요. 자,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하는 물증이라면서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은 없었습니다. 온통 국정 농단만 가득했습니다. 대선 경선부터 대선 본선에 이르기까지
취임 전부터 취임 후까지 사적 채널이 강력하게 작동한 뒷거래 정권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으로도 덮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멈출 수 없습니다. 강력한 심판만이 남았습니다. 자, 지금 박찬대 원내대표가 목소리에 상당히 힘을 줘서 이제 강력한 심판만이 남았다. 무엇으로도 덮을 수 없고 무엇으로도 멈출 수 없다. 예. 자, 윤지진 평론가님, 이 사안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일반 국민들이 들으시기에는 대통령이 직접 했던 통화이기 때문에 매우 충격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국민들로서 좀 낯선 이야기지만 사실 어떤 권력자, 특히 대통령 후보나 당선인 뭐 이런 현직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 중에 제일 걱정되는 것이 하나가 불만을 품는 세력들입니다. 뭔가 앙심을 품어가지고 뭔가 나중에 해코지하지 않을까, 네. 뒤통수 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사실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마음을 달래고 내가 좀 알아볼게, 내가 좀 챙겨볼게. 사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평상시에도 말하지 않았으면서도 내가 잘 말해놨어.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의 인지상정이거든요. 립서비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맥락을 보면은 뭐 김건희 여사가 그 대통령에게 했다라는 그런 명태균 씨의 주장이지만 일단 첫째, 명태균 씨가 그동안 언론에 드러나면서 했던 수많은 말들을 복기해 보면요, 상당히 허황된 과장과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허풍,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인물의 캐릭터이고, 이렇게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오늘 나온 뭐 윤상현 공관위원장도 자기는 가서 보고한 적이 없다고 네네. 했고요. 여러 가지 팩트를 봤을 때는 저는 아직까지는 아주 강력한 어떤 정무적인 차원의 공천 개입이라기보다도 김영선 의원 공천 좀 달라고 이렇게 쫄르는 사람한테 그냥 대충 어느 정도 얼버무리는 수준의 발언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자, 일단 지금 윤상현 의원 말씀하셨잖아요. 그 당시 재보궐선거 이제 공천관리위원장이었습니다. 자,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윤 대통령 발언을 일종의 의례적인 말씀, 즉 듣기 좋은 립서비스라고 이제 봤고요. 윤상현 의원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공천 가지고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공천의 주체는 공천관리위원회예요. 또 그게 최고위 가서 또 뭐 추인인가 이런 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을 보고 해야지 몇 가지 녹음을 가지고 뭐 얹어짚혀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어폐가 있다. 공관위에서 가져왔다? 저는 100% 가져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공관위원들 그분들도 가져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에 의미하는 것을 전 제대로 모르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상식적으로 얘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얘기도 지금 대통령실 얘기하고 거의 이제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윤상현 의원 여기 녹취에는 안 드러나지만 김건희 여사가 통화한 적도 없다. 김건희 여사 왜 통화를 하냐, 이런 일로 당연히 공관위원장이 통화 안 하고 상당히 독립적으로 그 당시 그 결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 윤상현 당시 공관위원장은 윤 대통령 부부의 당시 재보선 공천 개입은 전혀 없었다. 네. 자, 김수민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윤상현 의원을 포함해서 국민의힘의 처지가 상당히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립서비스 차원에서 대통령이 명태균 씨한테 그 얘기를 해줬다라고 하는데 이거야말로 립서비스가 아닌가. 왜냐하면 정말 공천 개입이 없었다면 이 국민의힘에서 대통령한테 항의해야 될 사안이에요. 아무리 사적 대화라고 설령 사적 대화라 치더라도 아니 공관위에 개입도 안 했고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런 말씀을 왜 하시지라고 반문이 나오고 따질 필요가 있는 일이거든요. 근데 궁금한 건 국민의힘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상당히 좀 국민의힘의 그 옹색한 처지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보고, 그리고 지금 사실 명태균 씨 의혹은 이게 아주 일각입니다.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더 심각한 문제들이, 예를 들면 대우조선 해양 사태 때 명태균 씨가 파업 현장에 사측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시찰까지 하고, 근데 그 직후에 또 윤 대통령이 파업 사태에 대한 대응에 나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특사처럼 2022년에 이미 움직이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는 거고, 결국에 확실한 거는 대통령이 국민의힘 경선 이후에 명태균 씨와 단절했다라고 하는 그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거. 예, 이것이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문제로 남아 있거든요. 이걸 이제 과연 헤쳐나갈 수 있을지 여건에 대해서 좀 회의적입니다. 지금 김수민 평론가님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윤재진 평론가님? 저는 우리가 이제 뭐
좀 미시적으로 하게 미주알 고주알 따지는 게 아니라 조금 큰 차원에서 보면은 지난 예를 들어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공천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이게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은 집권 여당의 수장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맹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집권 여당이 벌이는 여러 가지 선거에 있어서 의견을 낸다든지 지난 공적에 대해서 평가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게 사실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상한 것이거든요. 해외 뭐 미국의 대통령만 해도 상당히 정치적인 표현이 자유롭고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정치 문화를 갖고 있어요. 저는 이게 이제 현실과 제도의 괴리라고 보는 것이 만약에 대통령이 정말 어떤 물리적인 혹은 어떤 예산과 정책적인 힘을 발휘해서 특정 후보를 막 찍어 누르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밀어넣는다 이런 식이 아니라면은 이 정도의 대화를 갖고 만약에 이거를 뭐 탄핵의 소추까지 가져간다면 역대 대통령 중에 안 걸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조금 국민들이 좀 큰 틀에서 이게 정치 하나의 과정으로서 보시는 것이 맞지 이거를 너무 이런 식으로 재단하게 되면은 사실은 너무 갑갑해서 대한민국 정치가 굴러갈 수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현실을 보면 예. 이 정도 갖고 막 경천 동지할 일이라 그러는 게 이제 말이 되냐 예. 이런 말씀인데 그 반면에 또 걸리면 걸리는 사람이 문제가 된다 이런 그 정치권의 또 속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 직접 공천 개입이 아니라고 해도 공관위 구성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유죄가 선고가 됐었고 그리고 그 당시 판례를 보면은 단순 의견 개진하고 직접적이고 능동적인 의견 개진이 분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 의견 개진은 당원으로서 대통령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그것을 넘어선 목적성이 분명한 능동적 의견 개진은 민주적으로 공천한다라고 하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게 판례인데 그때 수사하고 기소했던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것은 뭐 죄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수사 대상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근데 이제 법적인 문제를 민주당은 아마 파고들라 그럴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이제 취임 바로 전날이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자연인 신분 아닌가요? 그 법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나요? 김수민 평론가님. 일각에서는 대통령 당선인 신분에 대해서도 뭐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주장이 없진 않았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대통령 임기 시작 때부터 봐야 될 것 같고 네. 그렇다면 이제 시점상으로 탄핵 사유가 안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이제 선거법 위반의 여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대통령 아니라 일반 정치인으로서 적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꼭 탄핵 사유는 아니라고 해도 수사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 수사의 필요성은 상당히 크다라고 봅니다. 네, 윤주진 평론가. 일단은 당선인 신분은 진짜 민간인입니다. 대통령 취임 선서해가지고 되기 전까지는 민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심지어 만약에 경선 과정에 있어서 공관위가 자 예를 들어서요 대통령한테 누가 됐으면 좋으시겠어요 물어봤어요. 그 대통령이 나는 뭐 A 씨가 됐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는 게 선거법 위반이야?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에요. 예. 오히려 보세요. 그러면 이제 정치적 탄핵 소추가 되느냐.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거. 탄핵 소추했지만 인정이 되지 않았죠. 물론 뭐 위법성은 인정이 됐습니다만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했거든요. 저는 지금 이 정도의 사안을 갖고 탄핵을 이야기하는 거는 민주당이 너무나 좀 앞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민주당은 약간 좀 흥분하고 있는 분위기죠. 어때요? 이 사안을 가지고. 네, 이게 개입 의혹이 계속 뚜렷해지고 있는 것이고 탄핵에 대해서는 사실 탄핵을 바로 하자 뭐 아직까지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만 어떤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이런 여부들은 검토를 할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이거든요. 정말 단순 의견 개진이었느냐 그거 확인이 안 되고 있고 더 중대한 의혹은 그럼 김영삼 전 의원은 왜 세비 절반을 명태균 씨한테 주었느냐 이 부분입니다. 대가성의 이런 부분이 결코 윤석열 대통령하고 무관하다라고 현재로서 의혹을 해소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 원점에 대해서 잘 복기를 하고 새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좀 이렇게 살펴볼 부분이 있다. 이제 말씀하신 거고. 자,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면 윤주진 평론가님.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공적인 신문에서 한 게 아니고 사적인 신문에서 한 거기 때문에 문제될 거 없다. 권성동 의원도 비슷한 취지 얘기했고. 반면에 조경태 의원은 당무 감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하튼 좀 뭔가 문제가 있었으면 그래도 좀 밝혀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의견이기도 해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대통령실의 어떤 해명이라든지 설명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불신을 갖고 있고 특히 몇 차례의 해명이
사실상의 좀 거짓 해명으로 밝혀진 사례도 있기 때문에 조금 양치기 소년이 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이 계속 A에 대해서 A-, B에 대해서 B- 이런 식으로 해명을 해가지고 풀어나갈 게 아니라 네. 아예 한번 날 잡고 전체적으로 쫙 설명을 A부터 Z까지 해서 이렇게 시작해서 명태균 씨를 이렇게 만났고 이러한 걸 했지만 요건 아니고 저건 아니다. 딱 종합 세트로 그 설명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종합 세트 성격의 어떤 해명이 필요하다는 말씀까지 일단은 듣고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봅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 이현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퇴근 정체 속 사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서울 시내인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 잠실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1시간 20분 이상 걸리는데 그 사이 여의상류 지나 2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혼잡을 더합니다. 같은 방향 강변북로는 영동대교부터 월드컵대교까지 정체입니다. 북부간선로 양방향으로 교통량이 많은데 도심 쪽은 신내부터 쭉 막힙니다. 서울 방향 경부고속도로는 서초 나들목에 사고 나서 4차로 통행 어렵고요. 양재부터 여파 받습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 진천 졸음쉼터 1차로에 사고 나서 진천 나들목부터 여파 받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 충주분기점에 발생한 사고로 1차로 통행이 어렵습니다. 이 구간 교통량도 늘면서 정체로 이어집니다. 당진 대전고속도로 대전 방향 신영터널 부근 1차로에 사고 나서 일대 다소 혼잡합니다. 또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 고서분기점에 발생한 사고 처리 중인데요. 창평부터 정체길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실시간 교통 상황 살펴봤고요. 뉴스레터 K 정치 토크 이어갑니다. 지금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검찰이 오늘 명태균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윤주진 평론가님, 이게 지금 무슨 혐의가 주로 받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불법 선거 여론조사를 통해서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정치자금법에 어떤 위반의 혐의가 있는지를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정확한 물증을 이제 확보하려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김영선 전 의원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여론조사 의뢰자라든가 또 여론조사에 그 포함이 된 후보자와의 어떤 대가성 여부 이러한 것들이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보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네. 자. 일단 그 여론조사 관련한 수사인데 김수민 평론가님,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명태균 씨 관련해서 가장 이렇게 초점을 모으고 있는 게 공천 개입 의혹이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대통령 부부가 과연 그 개입을 했느냐, 이게 이제 초점인데 그거 말고도 이게 뭐 여론조사 비용이라든지 네. 뭐 여론조사 어떻게 했냐든지 기타 등등 어떤 것들을 주로 여러 가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걸 보고 있습니까?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여론조사 조작이죠. 그러니까 조작의 수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명태균 씨가 썼다고 그 분석된 그 수법은 가장 극악단순한 수법이었어요. 뭐냐면 뭐 가중치로 장난을 친다거나 뭐 자체 데이터베이스를 섞는다거나 이 수법을 넘어서 가지고 아예 조사를 한 적이 없는 샘플을 섞어서 네. 예를 들어서 500여 개 샘플 조사해 놓고는 2000여 개 샘플 로 해가지고 이걸 둔갑시킨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가장 초점이 쏠리고 있고 민주당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론 조작이다라는 그런 기류가 좀 굉장히 강하죠. 근데 저는 좀 다른 문제를 지적을 하고 싶은데 사실 네. 미공표용 여론조사는 여론을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데는 너무 큰 한계가 있습니다. 뭐 소위 지라시 형태로 돌린다고 해도 굉장히 한정된 영역에서 맴도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공표용을 가지고 어떤 네. 그 정치인의 책임을 묻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이거 알려지는 것 자체가 사실 대선 기간에는 예, 수많은 공표용 여론조사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데 네, 거기서 돋보이기는 쉽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부분은 그러면 왜 명태균 씨는 여론조사를 조작했던 것이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왜 신임을 하고 가까이 지냈었는가 이 부분인데 그 목적이야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 결국 중요한 거는 저는 여기서도 최근에 뭐 명태균 방지법이라든지 제도와 규제 문제가 나오고 있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정치인의 자질이다. 그러니까 명태균 씨가 이런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게 윤 대통령한테 무슨 도움이 되는 것인가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정치를 할 수 있는 건가? 그거 아닐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냈던, 걸러내지 못했던 이것은 이제 자질 문제로 비화될 수밖에 없다. 이 점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기 윤주진 평론가님, 예. 이 여론조사 뭐 조작이다, 뭐 그런 비용을 냈냐, 뭐 이런 부분에 가장 최상위의 어떤 그 가장 나쁜 케이스는 어떤 경선에 활용이 됐는데 그게 조작이다. 뭐 이러면 이제 더 이상 말할 것도 없을 정도의 이제 가장 네. 나쁜 케이스고 예. 지금은 어떤 수준의 얘기들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론조사라는 게 네.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특히 그 지역구 유권자 입장에서는 어떤 후보가 지금 제일 인기가 있지? 누가 제일 될 가능성이 높지? 이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네네. 특히 기존에 뭐 몇 선, 3선, 4선 했던 걸출한 정치인이 있다면은 그런 의심을 안 하겠죠. 근데 이제 신규 후보들이 와서 난립하는 지역이면 더더욱 그럴 겁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은 딱 어느 날 여론조사가 딱 떴는데 내가 잘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별로 알지도 못했던 후보인데 압도적으로 1등이네. 이렇게 돼버리면 예. 마음이 확 쏠려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런 수법을 저는 명태균 씨가 좀 구사했다고 보는 것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후보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가망성이 힘들어 보이는 후보인데 약간 어느 정도의 조작이라든지 가중치, 뭐 부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마치 되게 유력한 후보인 것처럼 네. 혹은 되게 1등을 따라잡는 그 매우 경쟁력 있고 앞으로 잘 될 것 같은 후보라는 그런 인식을 유권자들에게 심어줄 수 있는 뭔가 좀 착시를 줄 수 있는 그런 여론조사를 일부러 만들고 네. 대신 그것을 해주는 대가로 예를 들어서 돈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의 그 여론조사를 갖고 조작을 하는 이게 지금 현재 명태균 씨를 둘러싼 가장 중대한 혐의라고 볼 수 그래서 있는 것이죠. 한동훈 대표가 뿌리 뽑아야 되겠다는 게 바로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흥미로운 김수희 게 평론가님. 명태균 씨의 그 여론조사 보고서 미래한국연구소가 냈던 2021년 보고서 9건을 뉴스타파에서 분석을 했는데 그중에 8건이 조작이 이루어졌다라고 분석을 했는데 흥미로운 거는 8건인데 4건은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유리하게 근데 나머지 4건은 홍준표 당시 후보에게 유리하게 조작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이 부분도 좀 깊이 파볼 필요가 있다. 일부러 이렇게 한 것인지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그 여론조사가 베베 꼬였어요. 8건을 했을 것 같다. 8건을 다 직접 봤으면. 들으신 건 아니죠. 네네. 8건을 했을 것 같다. 그럴 생각을 하시게 될 것 같은데 네. 이것도 굉장히 저는 흥미로운 대목이었고 흥미로운 포인트다. 장난은 이런 식으로 치는 건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여론조사하고 윤주진 장난치는 평론가님. 게 진짜 저도 선거 실무를 저도 해본 경험이 있지만 진짜 재밌습니다. 뭐냐면은 이 여론조사를 돌리는 시간대가 되게 중요해요. 네. 예를 들어서 낮 시간대에 여론조사를 돌린다? 그러면 아무래도 직장인들은 일하느라 바쁘잖아요. 예. 그러면은 상당히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전화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또 주말에 돌리느냐, 주중에 돌리느냐. 되게 그 아주 재밌는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여론조사라는 게 저희가 막 돌리면 이제 막 선거 실무자들은 지금 여론조사가 돌아가고 있느냐, 돌아가고 있지 않느냐하고도 싸워요. 그 정도로 아주 이게 예민한 문제군요. 디테일의 악마가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 대선 당시 명태균 씨 여론조사 보고서가 윤석열 캠프 핵심 참모진에 공유됐다는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서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허위 사실이라며 제보자 그리고 이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고소했습니다. 윤주진 평론가님, 예. 어떻게 이 사안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국민의힘에서 몸담았던 신용환이라고 하는 분이 현재는 지금 민주당의 영입 인사로 가서 지금 민주당에서 뛰고 있는데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국민의힘 선대본부가 상당히 뭐 그 대선 당일까지도 무슨 뭐 그런 그 명태균 씨와 관련된 조사 보고서를 갖고 회의를 했다 이런 식의 이제 그 진술을 한 거죠 언론에. 여기에 이제 이철규 의원은 그런 보고서를 본 적도 없고 그런 걸 갖고 우리가 회의한 적도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철규 의원은 그 당시에 이제 선대 그 사무총장도 했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중책 조직본부장과 종합상황실장 이런 것들을 했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는 여의도 연구원에서 나온 조사를 주로 갖고 보고서를 갖고 회의를 했지 그렇게 어떤 사설 여론조사 기관에 의존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 신용환 씨와 그 다음에 여러 언론 보도를 그 이제 고소를 한 것입니다. 네, 김수인 평론가님, 네. 언론사는 언론 탄압이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뉴스타파 측에서는 이제 본인들이 보도를 한 것은 신용환 씨 증언 그리고 그가 제시한 물증으로 명태균 보고서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것이었기 때문에 보도를 한 거고 이철규 의원이 오히려 무조건 부인만 할 게 아니라 보고서가 어떻게 캠프로 유입됐는지부터 알아봐야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입틀막을 위한 형사고소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면서 굴하지 않고 끝까지 보도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생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금 시점에 해야 한다 이렇게 그 강조를 했고요. 자, 이런 가운데 그 추경호 원내대표도 중진들과 의견 수렴에 나선 걸로 전해졌고, 앞서서 오세훈, 박형준, 김기현, 권영세, 나경원 이렇게 대표적인 중진들이죠. 국민의힘에 당정 모두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대통령실 쪽에도 촉구를 했고 당 쪽에도 좀 소통을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자, 여당 중진들이 한 대표 주장에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주장에 좀 힘을 실을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윤주인 평론가님? 저는 힘을 실다기보다도 네. 특별감찰관이라는 어떤 이 판도라의 상자가 이제 열렸어요. 네. 그렇다면 이거를 다시 뚜껑을 닫고 못질을 한다? 그건 좀 어렵죠. 왜냐하면 국민들은 이미 특별감찰관이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는 쪽으로 여론이 가고 있을 겁니다. 네네. 그렇다면은 현실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하우투가 중요한 건데, 여당 중진들 입장에서는 저는 이런 생각의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첫째, 특별감찰관은 우리가 무조건 안 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것은 여론상 어렵다. 네. 또 특별감찰관 자체를 하겠다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었고 뭐 또 후보 시절에 여러 가지 발언들로 이겼기 때문에 이제 와서 말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두 번째는, 자, 그러면 민주당이 특별감찰관 2명을 그럼 추천할까? 라고 하는 이제 거기서부터 의문점이 시작되는데, 저는 여기서 가장 지혜로운 묘안이 있다면은 한동훈 대표가 꺼내든 특별감찰관을 받는 겁니다. 다만 특별감찰관을 국민의힘에서 추천 몫을 고를 때는 전적으로 추경호 원내대표의 진두지휘 아래 현직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다면은 한동훈 대표도 그쯤에서는 양보를 하는 이런 어떤 절충점이 필요한 것인데, 문제는 이러한 절충점을 두고 과연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여기서는 좀 이제 의문점이 남는 것이죠. 깃발은 한동훈 대표가 들었지만 이제 최종 마무리랄까 이런 진행은 원내대표에게 맡긴다. 예. 요 얘기인데, 이제 민주당은 이제 특검만이 답이다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뭐 이것도 필요한 걸까? 아무리 예방 차원이든 뭐든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 원칙적으로는 특별감찰관은 조속히 임명돼야 됩니다. 민주당도 지난 정부 때 5년 동안 임명이 안 된 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특검하고 특감은 이게 한동훈 대표랑 민주당이 양쪽이 다 유념해야 될 건데, 특검하고 특감은 서로 대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영역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검은 수사를 하는 것이고 특감은 감찰을 하는 전혀 다른 조직인데, 저는 두 개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최악의 경우는 둘 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이, 저는 전략적으로 민주당이 특검에 협조를 하면 한동훈 안을 내놓으면 특감에도 우리가 협조할게라고 해서 좀 신경전을 펼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둘 다 하기 위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나중에 얘기라도. 네네. 근데 이것은 의도하는 결과는 두 가지 다 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두 가지 다 안 된다면 한 가지라도 먼저 해야 된다고 했을 땐 또 결단을 내려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은 또 기존 법으로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특검 을 도입하는 노력을 당연히 해야 되지만, 다만 그런 과정에서 특감까지 막아버리는. 근데 특감을 막는다고 해서 특검이 그럼 될 거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별개 문제인데. 그렇죠. 그럼 결국에는 최악의 사태로 둘 다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두 개 다 되도록 하는 게 최선인데, 근데 하나라도 먼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건 먼저 하는 게 낫다. 만약에 민주당 때문에 특감 임명이 안 되면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 책임으로 몰 거예요. 이런 것도 민주당이 잘 생각을 해서 전략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약간 그런 의심을 하는 기류가 있었어요. 뭐냐면, 이게 특감으로 그냥 퉁칠라 그러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근데 이게 별개니까 그거는 좀 이렇게 심각히 의논을 했으면 좋겠고. 자, 특검 얘기 조금 더 해볼게요. 민주당이 국회 운영위원회 열어서 대통령 또 그 친인척 관련 수사 때는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에 여당 배제한 내용 골자론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의결했습니다. 자, 윤주진 평론가님, 여당 입장 뭡니까? 여당은 이게 이제 상설특검이 아니라 거의 사설특검이 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의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주장의 그 요점은 뭐냐면은 이 7명의 추천위를 구성하는 걸 좀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 7명의 추천위에 보면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 이렇게 이제 3명의 외부 인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야가 이제 각각 2명씩 해서 4명을 임명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미 이 구성 자체에서
여당이 아무리 대통령을 옹호하고 비호하려고 추천위에 그런 몫을 사용하더라도 결국은 4명이 과반을 의결이 돼야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은 법무부 차관, 그럼 법무부 차관이야 뭐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법원행정처 차장이나 대한변협 회장까지 무슨 뭐 여당의 어떤 입맛대로 움직이는 인사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기존의 상설특검의 추천위 구성 자체가 어떤 대통령의 이해 충돌 문제라든지 편향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게 구조화된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것을 이러한 10년의 어떤 지난 상설특검을 만들었던 취지를 허물어버리고 완전히 그 야당의 동무대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어떤 진짜 야당발 사설특검 아니냐 이런 식의 좀 비판을 했는데 네. 조금 운영위까지 이렇게 열어서 규칙마저 단독 의결로 개정하는 것은 좀 전례가 없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이 야당의 입법 폭주가 결국은 이런 운영위 운영까지도 갔다는 것이 이제 여당으로서는 매우 개탄할 일인 거죠. 네. 아무래도 저 김수민 평론가님 네. 이거는 이제 거부권을 거치지 않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헌정사의 오점이다 이런 여당의 비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내용적으로 봤을 때 여당 추천을 몫을 배제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특검 때도 그랬었던 적이 있고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을 제도하는 거는 내용적으로 결격이거나 뭐 명분이 없다 이렇게 보지 않고요. 그리고 절차적인 문제를 치면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국회 규칙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법률 개정으로 접근을 하는 게 더 맞다고 봅니다. 중대한 내용의 변화기 때문에. 네. 하지만 이런 지적을 과연 여당이 할 자격이 있을까? 이 부분이 있는 게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윤석열 정부에서 행안부 경찰국 설치할 때 법률 개정 없이 시행령으로 국회를 우회해가지고 했었거든요. 예, 그런 시행령 통치를 했던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 국회 규칙 개정에 대해서 민주당을 나무랄 자격이 있을까? 이 부분 좀 의문입니다. 네. 자, 민주당 전당대 돈봉투 의혹 연루돼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이 징역 2년 선고를 했습니다. 2심 판결 불복했는데 상고 기각했어요. 자, 그렇다면 어쨌든 윤주진 평론가님 이거는 범죄를 인정한 거네요.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뭔가 그 마일스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좀 쌓았다고 본 것이 앞으로 네. 이루어질 돈봉투 사건 수사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그동안에 법원에 제출된 증거 능력이 거의 대부분 인정이 됐다라는 것이 이번에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뭐 송영길 대표 재판이라든지 다른 돈봉투 의혹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선고도 거의 줄줄이 좀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번에 특히 중요한 것은 어쨌든 윤관석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 경선 캠프로부터 6천만 원, 즉 돈봉투 20개를 받았다라는 것이 확정이 된 것이거든요. 네. 그럼 이것을 이제 어떻게 살포했느냐의 문제로 갈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이것은 이 논리적으로 딱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민주당에게는 상당히 좀 실현의 계절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김수인 평론가님 이제 송영길 전 대표 결심이 11월 6일이라 그러네요. 네. 이 재판 혹은 뭐 나머지 의원들도 좀 있는데 네네. 좀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나요?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영향을 끼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니까 윤관석 전 의원이 여기에 돈봉투 사건에서 핵심 인물로 돼 있는데 돈봉투를 수수한 것이 사실로 확인됐고 그러면 이 경선의 책임자로서 최고 지위에 있었던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유죄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제 네. 앞으로 지금 수사가 계속 여러 의원들에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의원들이 좀 이제 불응하는 성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 아마 이게 물증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면 소환 조사를 안 하고 기소를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래도 뭐 상관은 없기 때문에 물증만 있다면 네, 그래서 수사도 좀 빠르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정무조정실장 맡고 있는 최측근으로도 분류되는 분인데요. 김우영 의원을 엄중 경고했습니다. 한 일주일 전쯤에 이제 국감에서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권한대행에게 막말과 욕설 등을 한 데 이제 따른 건데, 근데 그 말이 뭐 여러 가지 호칭상이 약간 그 욕설에 가까운 네네. 약간 막말들이 있었는데 딱 그 언론에서 지금 소환되는 그 문구가 뭐냐면 딱 이거예요. 법관 출신 주제. 네네. 법관 출신 주제. 네. 근데 조금 있다가 그 판결이 있잖아요. 네네. 2심 판결이. 그래서 왜 이거를 일주일 만에 이재명 대표가 이걸 엄중 경고했을까? 네. 물론 그 의원들의 그 말 하나하나 품위가 어떤 당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이런 차원이었을 거예요. 큰 차원은. 근데 왜 이 시점에 일주일 지난 시점에 엄중 경고했을까? 법관 출신 주제 이게 아니냐는 관측이 있습니다. 김수인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그게 아니길 바라고요. 그러니까 네. 원칙적인 사과가 필요한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길 바랍니다. 네. 뭐 김우영 의원은 사실 그때 이제
그 발언하는 과정에서 저자는 뭐 임마 이렇게 막 수위가 올라갔는데 근데 네. 저는 역시나 최악의 발언은 법관 출신 주제 그래요? 어떤 특정 직단의 김수민 평론가님도 딱 그게 네, 그렇죠. 귀에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왜 그 직업에 대해서 뭐 이게 뭐 직업이 범죄자도 아니고 예. 조폭도 아닌데 네, 법관이란 직업이 좋고 나쁘고 이게 뭐 좋은 직업인데 왜 모독하냐 이 뜻이 아니라 어떤 예. 직업이 됐든 간에 그 직업 출신인 걸로 사람을 모욕하면 안 된다. 우리 사회에서 네. 약간 지위가 좀 아니 이게 뭐 네네. 뭐 신분의 고하는 없지만 네. 상당히 안정되고 좀 높은 지위에 속하는 직업 아니에요? 그것은 거기에 더해서 예. 그러면 저 직업에 대해서도 저렇게 깔볼 정도면 예. 굉장히 본인이 슈퍼갑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냐. 예, 이거는 응당 이재명 대표가 경고를 줘야 될 사안인 거고 네. 예, 이런 원칙적인 차원에서 일단 경고를 주지 않았을까. 법관이 아니라 뭐 다른 말로 비하를 했더라도 마찬가지로 사과를 하고 주의를 줘야 될 일이었겠죠. 네네. 요 사안은 우리 윤준진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은연중에 본심이 드러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은연중에 민주당이. 본심? 왜냐하면 민주당은 지금 현재 아마 민주당에서 제일 지금 현재 싫어하는 직업 1순위 아마 검사일 것 같고요. 2순위 판사일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왜냐하면 민주당도 판검사 출신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민주당의 본심이라기보다는 뭐 김우영 의원의 아니 근데 잘못으로. 저는 네. 지금 예. 판검사 출신 의원들이 제일 앞장서서 판검사 때리게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뭐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9년 6개월 선고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뭐 탄핵이니 뭐니 막 얘기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 시점에서만큼은 사법부 전체의 여론을 건드리면은 상당히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상당히 노심초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런 자제령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그 우려를 키울 수 있는 발언이다. 진짜 그렇게 본다고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법관들도 사람이고요. 예.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관 입장에서는 본인이 양심대로 하겠지만 자칫 자신의 판결이 선후배 판사들의 입장에서는 야 저런 말 듣고도 저런 판결 내려줘? 이런 말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히 뭐 악영향 미칠 바에는 차라리 빨리 사과하는 게 낫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주진 시사평론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레터 K 1부 마치고 2부가 이어집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610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유지원입니다. 용준이는 2살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이 된 지금까지 복지시설에서 자랐습니다. 5성급 호텔의 조리장을 꿈꾸며 요리를 공부하고 있지만 용준이 앞엔 넘어야 할 큰 산이 있는데요. 범낭지령성 부전증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용준이. 치아 표면을 보호하고 코팅 역할을 하는 범낭질이 선천적으로 형성되지 않는 병입니다. 때문에 음식물이 치아에 닿으면 무척 시리고 쉽게 부러지거나 금세 썩어버리곤 하는데요. 요리할 때 가장 중요한 음식의 맛과 질감을 느끼기가 어려워 용준이의 마음은 자꾸만 움츠러듭니다. 아기처럼 작은 이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람들 앞에서 활짝 웃어본 적이 없는 용준이. 용준이가 밝은 미소와 큰 꿈을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전국이 흐린 가운데 남부와 제주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좀 더 세분하면 남해안과 제주에 많은 비가 오겠는데 구체적으로 제주 산지에는 최대 30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제주 지역 전반적으로 80에서 150mm, 산간 지역은 200에서 30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남부지방은 20에서 60, 전남 및 경남 남해안에는 80mm 이상 올 걸로 보여집니다. 강원도 동해안 산지는 5에서 30mm의 비가 이틀 동안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전부터 모레 새벽 사이에 집중되겠습니다. 취약 시간대에 더욱 강하게 쏟아질 걸로 보이고요. 천둥, 번개, 돌풍 동반해서 시간당 20에서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빗줄기가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태풍 콩레이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태풍이 지나간 뒤 잔여 세력의 비구름을 이루면서 이렇게 남해안과 제주에 큰 비바람이 몰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2도 등 8에서 17도 분포, 낮 최고 기온 서울 20도 등 15도에서 20도 분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남해안과 제주에 강풍이 몰아치겠고요. 또 특히 제주와 전남 남해안 쪽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서해남부 먼바다 제주 해상의 물결이 최대 5m로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0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여러분은 지금 퇴근길 시사편지 한 장,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북한이 올 들어 처음으로 오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동해상으로 고각 발사했습니다. 미사일은 약 1000km를 비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을 입증할 육성이 최초로 확인됐다며 윤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본이라는 녹취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녹음본에는 윤 대통령이 공천과 관련해 김영선 전 의원을 언급한 부분이 담겼는데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측은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혐의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명 씨 자택을 3시간 동안 압수수색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체코 반독점 당국이 경쟁사의 이의 제기로 한국과의 원전 건설 계약을 일시 보류했다고 AFP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3월 계약 체결을 목표로 협상이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편유희였습니다. 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국제 안보 지형에 큰 파문을 낳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오늘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까지 감행했습니다. 이미 전투가 벌어졌고 전사자도 다수 나왔다는 비공식 관측 등 전선에선 긴박한 소식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떤 셈법을 갖고 있는지,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또 국제 정세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얘기 나눠봅니다. 오랜 시간 군사 전문 기자로 활동했던 군사와 무기체계 전문가 유영원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습니다. 유영원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유영원 의원님께서는 오랫동안 조선일보 군사 전문 기자로 이제 활동을 하셨고요. 따라서 이제 북한의 군사 도발은 항상 주요 관심사셨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지금 국방위원 또 국회 국방위원 하고 계시고요.
북한이 러시아하고 밀착하는가 싶더니 급기야 대규모 파병까지 했습니다. 네. 북한이 왜 이러는 걸까요? 네. 이게 최근에 이제 도발 양상을 전번 천안함 여평도 포격 도발도 현장에서 취재를 했었고 네네. 지켜봤고요. 뭐 네네. 이제 그런데 최근에 이 특징 중에 하나는 북한이 비공개로 이제 해외 파병을 한 적은 있습니다. 중동전이나 베트남전이나 네. 주로 이제 소규모 공군 조종사 중심으로 이제 파병을 했었지만 이렇게 대규모 지상군을 파병한 것은 처음이죠. 네. 이제 그런 점에서 이게 특기할 만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불과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 북한이 왜 저러냐 뭐 이러다 뭐 일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걱정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이제 고강도 국지 도발 같은 거는 하기 좀 어려워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북한이 러시아의 지금 국방부 김영현 장관 국회 답변에 따르면 벌써 한 1,000만 발 가까운 포탄을 러시아에 제공했다고 합니다. 네. 말이 그렇지 1,000만 발이면 엄청난 양이죠. 와, 예. 그러니까 북한이 군수산업 능력이 꽤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북한이 전쟁을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양이 이제 러시아로 간 러시아로 이미 넘어가서 간 거고요. 네네. 두 번째는 북한군 병력이 뭐 120만 가까이 된다지만 이번에 이제 파병되는 병력이 특수부대 아닙니까? 네. 거기 10,000명 넘는 병력이 또 빠져서 러시아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북한이 그런 고강도 국지 도발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게 우리한테 더 큰 위협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 연습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실전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요. 그러니까요. 자, 북한은 지난해 12월 이후 10달 만에 오늘 다시 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이제 발사를 했습니다. 네. 자,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로 대응한다는 얘기가 이제 나왔고요. 네. 자, 의원님 보시기에 북한의 ICBM 발사하고 우리 측 대응 현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오늘 발사한 ICBM은 고도가 7,000km 네. 그리고 비행 시간만 1시간 26분을 비행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북한이 이 ICBM 발사를 이게 이제 정상적인 비행이 아닌 높은 각도로 쏘아 올린 고각 발사 형태였는데 네. 이 고각 발사를 통해서 북한이 높이뛰기 세계 신기록을 계속 갱신해 가고 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높이뛰기 계속 더 높게 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ICBM 옛날에 이제 4,000km대까지 올렸는데 네. 이게 이제 6,600 직전에 화성 18형이 6,600km였는데 네. 세계적으로 그렇게 미사일 시험할 때 높이 올린 예가 없는데 네. 이번에 그보다 더 높은 7,000km까지 이제 올린 거고요. 예. 비행 시간도 더 길어졌고 그래서 전에 이제 화성 18형, 17형만 해도 사실은 최대 사거리가 한 15,000km까지 이제 나갈 수 있는 거 평가됐어요. 그러면 15,000km면 사실 북한에서 뉴욕 포함한 미 동부 지역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거리죠. 네네. 근데 이번에 그보다 더 센 거를 시험한 거죠. 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사거리를 더 늘린다기보다 사거리 뭐 18,000 나간들 미국 본토를 때리려고 한다면 큰 의미 없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탄두 중량을 늘리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단일 탄두를 가진 ICBM 능력을 보여줬다면 네. 이제는 그 미사일이 여러 개의 핵탄두를 달 수 있는 더 센 미사일을 만들 수 있다. 예.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과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미국은 봐라.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주로 미국을 겨냥한 거죠.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에 대해서 한미는 이제 미 전략자산 전개 등으로 이제 대응을 이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자, 한미 국방장관이 워싱턴 DC에서 이제 한미 안보 협의회 SCM이죠. 네. 북한의 러시아 파병 강력히 규탄한 직후에 북한이 쐈습니다. 네. 불과 5시간 만에 미사일 발사 이제 공개했고 네. 김정은은 발사 현장에서 적에 대한 대응 의지 알리는데 철저히 부합되는 적절한 군사 행동이다 이렇게 네. 자평을 했습니다. 네. 미 대선이 또 다음 주잖아요. 그렇죠. 임박했고. 맞습니다. 아무래도 복합적인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분명히 북한이 미 대선 앞두고 이 몸값 올리기 위해서 네. 이제 ICBM이나 발사 이런 이제 전략 도발할 거다 예상했는데 예상대로 이제 도발을 한 셈이고요. 근데 한 가지 특이할 거는 네. 북한이 이런 ICBM 등을 시험했을 때 당일날 오후든지 당일에 김정은 직접 뭐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보도를 자세히 한 적이 없어요. 보통 다음 날 네. 노동신문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요. 보도했는데 이렇게 보도한 것도 이례적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빨리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는 이제 그걸 우리가 배경에 알 수 있고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미 국방장관 회담 직후에
맞대응하는 성격이 있고 미 대선을 겨냥한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아시다시피 지금 북한군의 이제 러시아 파병이 네. 우크라이나 전 참전이 국제적인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에 대해서 북한 내부에서 동요하는 분위기도 있다고 국정원에서 국회에 보고를 했는데 이러한 이제 내부 동요를 차단하고 또 외부 관심도 다른 데 돌리기 위한 이런 복합적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ICBM 관련해서 북한이 핵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 네. 러시아로부터 이제 이전 받을 것이냐, 네. 뭐 이미 확보했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네. 근데 제일 우리가 주목해 보는 게 이번 파병의 반대급부로 네. 이런 첨단 미사일 기술들을 북한이 전수 받을 거다. 네. 이럴 가능성은 있다고 보세요. 앞으로는 있을 걸로 봅니다. 하지만 네. 오늘 시험 발사만 보면 ICBM 발사만 보면 네.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된다. 네네. 왜냐하면 이 정상적인 비행 그러면 이제 일본 열도를 넘어가서 태평양상에 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또 고각 발사를 했기 때문에 예. 정상적인 재진입 시험은 못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확인이 안 된 것이고 그래서 뭐 러시아 북한군 파병 대가로 ICBM 재진입 기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현재까지는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렇지만 북한이 정말 작심하고 러시아를 도와줬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그렇죠. 같다. 앞으로 이제 북한군 뭐 이제 전투 과정에서 이제 사상자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구체화되면 북한이 이제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목소리도 커지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럼 러시아 부담도 커질 것이고요. 그럴 경우 이제 가능성이 있죠. 네. 자, 한미 SCM 공동 성명에선 9년 만에 비핵화란 표현이 빠졌다고 합니다. 네. 북핵 관련 조항에서 기존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이제 목표가 빠지고 북한의 핵 개발을 지연시킨다는 문구가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북핵 대응이 어떤 변화의 조짐 이런 거라고 봐야 되나요? 네, 이제 이것만 보고 그러면 이제 정말 비핵화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일부 시각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예, 이제 비핵화 목표에는 우리 한미 양국의 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합니다. 다만 지금 보면 현실적으로 북한 핵 미사일 위협이 급속도로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단시일 내에 무력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번에 이제 그 발표 내용 중에도 북한의 핵 개발을 지연시킨다 이런 표현도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은 이런 현실을 좀 감안한 그런 이제 표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네. 기조가 바뀌었다. 이건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국방정보본부가 국회 정보위에 이제 보고한 바에 따르면 북한군 선발대가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됐을 가능성이 있다, 개연성이 있다 이렇게 했고요. 또 이제 외신은 뭐 이런 보도도 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침투했다. 교전이 벌어져서 다수 사상자가 나왔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자, 국회 국방위원으로서 의원님이 지금 최근에 북한군 상황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실 저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 이 정보위에는 이제 국정원이나 국방정보본부에서 이렇게 수시로 이제 최신 정보 이런 것들을 보고를 해주시는데 국방위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방위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좀 저희 이제 국방이 여야용 같이 이제 국방정보본부 쪽에다 이제 그런 요청도 하는데 이 관련해서 아직까지 특별하게 따로 브리핑을 받은 바는 없고 그래서 저도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거 중심으로 이제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 좀 유의해서 봐야 될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최근에 보도 중에 뭐 북한군 일부 부대가 한 명 빼고 다 전사했더라. 뭐 이런 것도 어디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절박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포함한 우방, 미국, 뭐 유럽 마찬가지인데요. 이 지원을 가급적 많이 끌어내고 싶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부풀려진 정보 같은 것을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정부가 아니더라도 관련된 기관, 단체에서 이제 흘리는 보도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교전 중 사상자가 생겼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정부 당국에서도 확인 안 됐다 이런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신중하게 우리가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북한군은 주로 이제 폭풍군단이라 그러는데요. 산악 지형에 맞춰서 훈련해 왔다고 하는데 침투된 그 쿠르스크 지역 같은 경우 완전히 평야래요. 뭐 산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지금까지 훈련해 온 거에 좀 맞지 않고
완전히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이제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맞습니다. 예. 그 쿠르스크 지역 이제 영상도 많이 이제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산이 안 보이죠. 예, 그야말로 드넓은 평원인데 이 쿠르스크 지역이 2차 대전 때 이제 독일하고 소련의 전차 무려 6,000대가 사상 최대의 전차전을 벌인 곳입니다. 예, 그 정도로 이제 드넓은 6,000대. 예, 그러니까 독일 2,800대, 소련 3,200대에서 6,000대의 전차가 맞붙었던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얼마나 넓은 평원 지역인지. 거의 뭐 도망갈 데가 없네요. 예, 그러니까 요즘 이제 영상에도 나오는데 우크라이나 군 드론에 러시아 군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이런 것들 모습이 나오는데 그 대상이 이제는 북한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북한군의 이제 폭풍 군단이 이제 일부 이제 설왕설래하지 않습니까? 이게 최정예 특수부대로 처음에 알려졌는데 보니까 좀 별로인 부대 같더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최정예는 아니고 그래도 정예 부대는 맞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대의 뿌리가 옛날 1968년에 유명한 청와대 기습 사건을 일으켰던 김신조 1, 2사군 부대가 이제 그 뿌리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 부대의 주목적은 유사시에 우리 뭐 태백산맥이나 이런 산을 타고 신속하게 우리 후방 지역에 침투해서 게릴라전을 벌이는 게 주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산을 타고 이동하려면 무거운 무기 이거는 갖고 다니기 힘들겠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경보병 부대라고 부르는 거죠. 가변 무장하고 움직여야 되고 그러니까 얼핏 보면 장비는 흔히 쓰는 표현으로 좀 허접해 보이는데 체력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김정은이 시찰할 때 보면 거의 차력 시범 보이듯이 이런 모습도 이제 보셨을 텐데요. 그러니까 이제 체력이라든지 이런 건 상당히 높은 부대입니다. 그래서 전투력은 무시할 수 없다. 다만 이런 특수한 북한 산악 지역이 아닌 평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북한군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별로 언론에서 관심을 아직까지 제가 볼 때는 별로 보도된 걸 못 봤는데 중요한 또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6.25 전쟁 때도 겪었던 건데 미군이 처음 왔을 때 우리 남한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한국군인지 북한군인지 헷갈렸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죠. 북한군도 이게 우크라이나 군인지 러시아 군인지 피하 식별이 이제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그런 면에서 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구성을 북한군 30명당 통역 1명, 러시아군 3명을 끼워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거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언어 문제입니다. 피하 식별과 언어 문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실제로 또 북한군이 겪을 이제 큰 현실적인 어려움 중에 하나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우크라이나는 이제 조만간 특사를 우리나라에 보낼 예정입니다. 북한군 관련 정보 교환하고 무기 지원 방안도 이제 논의할 걸로 보이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 적정한 수준의 지원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그 북한군의 개입 수준, 참전 수준, 역할에 맞춰서 이 비례적 대응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예를 들어 지금 이제 북한군 참전이 아직 공식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전투를 벌이는 게 확인된다면 이제 뭐 예를 들어 드론 대응 장비라든지 뭐 대공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방어용 무기는 좀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를 그리고 대통령께서 언급하신 살상 무기 정확하게 공격용 무기죠. 이거는 뭐 이제 저는 마지막 카드로 고려해볼 만하지 않을까. 그건 좀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너무 섣불리 쓸 건 아니고. 쓰지 말고요. 자,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미사일 방어 무기가 미사일 호크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대공 미사일인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는 이제 우리 군의 신형이 이제 천궁1 이런 주로 항공기 잡는 거고요. 천궁2가 탄도미사일 요격하는 요격 미사일인데 이제 러시아의 미사일 드론 공격을 계속 받으니까 그에 대한 방어 수단으로 희망을 하는데 천궁1, 2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코가 석자인 거죠. 우리 이제 군에서 상당히 아직도 필요하기 때문에 빼서 주기는 힘들다는 게 이제 군의 판단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2년 전쯤에 퇴역한 이제 호크 미사일 이제 같은 구형 미사일을 제공하는 방안도 이제 고려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탄약 지원 문제 관련해서요. 일각에선 미국이 탄약 지원하고 그 빈 부분을 한국이 미국에 줘서 사실상 우회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이제 관측을 내놓은 데도 있는데 대통령실은 일단 탄약 지원설 사실 무근이다 이게 공식 입장입니다. 이 시점에 그 탄약 지원 같은 것도 어떤
전투가 어떻게 되나를 봐서 맞춤형으로 변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탄약 같은 경우는 네. 직접적으로 적군에 피해를 입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살상용 공격 무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중하게 된다. 할 수밖에 없고 접근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어제 고위 관계자가 브리핑할 때도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부인을 했죠. 네네. 그래서 전 적어도 현재까지는 그 부인한 입장이 팩트로 알고 있습니다. 팩트다. 네. 예. 정부가 전황 분석팀 보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 나옵니다. 네. 야권은 보내려면 비밀리에 보내든가 네. 공개적으로 보내려면 의회 동의 구하라 이렇게 주장합니다. 네. 네. 전황 분석팀 또 네. 참관단 이걸 국회 동의 받아야 됩니까? 네. 이제 국방부 훈령에 예. 국회 동의를 필요하는 부분, 그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 구분이 돼 있는데 네네. 부대 단위로 파병할 때는 이제 국회 동의를 받게 돼 있지만 예. 그 외에는 이제 동의가 필요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황 분석단, 이른바 이제 모니터링단 예. 이 경우는 그러면서 보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는 게 정부 판단이고요. 저도 네.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예. 그리고 야당에서 가려면 비밀리에 가지 왜 그러느냐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정말 진지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래 비밀리에 보내는 게 뒤늦게 보낸 걸 뒤늦게 야당에서 아셨을 때 네. 그러면 가만히 그거를 야당이 용인해 줄 수 있는지 저는 그것부터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네. 자, 야권은 또 정보상 공개 둘러싸고 네. 우리나라가 좀 앞서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네. 나타냈습니다. 실제로 이제 미국과 나토가 발표하기 전에 우리 정보 당국이 북한군 파병 먼저 공개를 했고요. 네. 자, 우리가 정보 공개에 다소 앞서가는 게 네. 우방 간 어떤 공조를 깨는 겁니까? 아니면 네. 대세에 지장 없는 겁니까? 저는 깨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네. 왜냐하면 2년 전 벌써 2년 넘었죠. 네네. 그 2월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전에 그때 이례적으로 미국이 정찰위성 사진 정보 같은 거를 미리 노출을 했습니다. 네. 리크를 한 거죠. 예. 러시아가 이렇게 침공 준비하고 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일종의 이제 국제적인 여론전, 그다음에 먹튀하기 위한 거 뭐 그런 건데 네네. 이번의 경우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국정원에서 이례적으로 자세히 정보를 공개했는데 예. 저는 이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당사자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의 그러한 움직임을 국제사회에 미리 네. 알리는 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공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다 그것까지 감안하고 네. 정부에서 한 거다는 네. 말씀이시고요. 자, 윤 대통령은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의해서 트리도 캐나다 총리와 통화해서 북한 파병 관련 논의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는 당사국이나 그렇다고 치고 네. 캐나다 총리와는 어떤 논의를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캐나다와 우크라이나가 히스토리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19세기 우크라이나가 이제 구소련의 일부였을 때 우크라이나인들이 캐나다로 많이 이주를 했답니다. 예. 그리고 20세기 들어서도 소련 독재 피해서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캐나다로 네. 이주를 또 많이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캐나다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지지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니까 네. 캐나다는 적극적으로 또 러시아를 강력 비판하고 그다음에 독자적인 러시아 제재도 네. 취할 정도로 그런 특별한 인연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곡사포 같은 것도 지원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런 점에서 이 우크라이나를 강력 지지하는 자유민주주의 같은 자유민주주의 진영 차원에서 네. 논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파병에 이어서 ICBM까지 쏜 상황에서 추가 핵실험이 이제 가시권에 들어왔다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정보 당국이 이제 북한 동향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의원님 보시기에 추가 핵실험 어느 정도 진행된 걸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북한의 이제 추가 7차 네. 핵실험은 벌써 한 2년 전부터 거의 단추만 누르면 될 정도로 준비돼 있다. 이런 네네. 이제 평가가 계속 나왔었죠. 그 최근에 뭐 동향이 있다 이런 얘기도 근데 있어요. 추가적으로 네. 또 구체적으로 준비한 동향이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네네. 더구나 이제 이 핵실험은 미 대선을 전후해서 북한이 쓸 수 있는 네. 마지막 가장 강력한 이 전략 도발, 네. 전략 카드죠. 예. 그런 점에서 개연성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국방정보본부에서도 풍계리 핵심장 내부 준비를 마쳤다. 네. 이제 어제 정부에 이제 보고를 했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네. 북한이 이제 화산 31형이라고 직경 한 50cm 되는 소형 핵탄두를 공개를 했는데 이건 아직 직접 터뜨려 보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이 화산 31형 전술 핵탄두를 직접 시험해 볼
필요성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제 기술적으로도 해야 될 그런 이제 옵션입니다. 북한이 그 어떤 타이밍이 좋을까 이제 보고 있을 것 그렇죠. 같고요. 자,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 북한 내부적으로 정보 통제가 굉장히 엄격하다 이런 네. 얘기가 들립니다. 네. 아무래도 파병 명분 선전하지 않는 건 뭐 네. 내부 동요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이런 관측도 나오는데 네. 그래도 이게 아름아름 알려지지 않겠어요? 어떻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외 파병할 때는 네. 파병 결정 과정에서 정치권 등의 이제 국내 여론이라든지 정치권 논란이 있지만 파병된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홍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김정은은 쉬쉬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저 국정원 보고에 따르면은 병사 1인당 월 2,000달러. 예. 씩 받기로 하고 보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용병인 외화 거죠. 벌이 상황에서는 되게 예. 큰 거네요. 그렇죠. 네. 북한 입장에서는 김정은 입장 큰 거죠. 근데 그걸 이제 부모들이 알았을 때 결국은 그도 2,000달러가 그중에 몇 푼이나 그 당사자한테 돌아가겠어요. 대부분 이제 예. 김정은 수중으로 할 텐데 이제 그런 점에서 또 우크라이나전 직접 참전한 뒤에 희생자가 나올 텐데 네. 부모 입장에서는 뭐 부모 심정이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제 내부 불만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서 아직까지 공개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아름아름으로 소문이 퍼지는 모양입니다. 네. 동의하는 이제 기미가 있다고 하고 네. 북한은 또 관련 가족들을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 차단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의원님. 미국이 중국에게 철군하도록 그러니까 북한의 철군이죠. 영향력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뭐 얘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뭐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요새 이제 흥미로운 대목 중에 하나가 중국의 반응인데요. 예. 이 중국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떨떠름한 표정인 것 같습니다. 떨떠름한. 네, 예. 떨떠름한. 예. 그래서 본래는 맹주였는데,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중국하고 북한에 좀 이상 기류가 있다 이런 게 네. 지난번에 주중 대사관 국정감사장에서도 좀 언급이 됐었는데, 예, 예. 근데 30일에 이제 왕이 외교부장하고 안드레이 러시아 외무 차관이 회담을 했는데 이제 북한 파병 문제 관련된 언급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없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타이밍상 아마 비공식적으로는 언급이 있어서 가능성이 많다고 이제 보여주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국이 이번 회담을 공개한 거는 자기들 나름대로 이 북한의 파병 문제에 대해서 물밑 압박을 하고 있다는 신호를 외부에 알리려는 의도가 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퇴근길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 화제 소식 쏙쏙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뉴스레터 브리핑 김윤아 국민일보 기자 나오셨습니다. 김윤아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납북자 단체가 경기도 파주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다가 경기도가 긴급 대응에 나서면서 중단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납북자 가족 모임이라는 단체인데요. 그러니까 원래 오늘 오전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서 대북 전단 살포 행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네. 납북 피해자 6명의 사진하고 설명이 담긴 전단 10만 장을 대형 풍선에 매달아서 북한에 날려보내려고 했는데요. 인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전단을 날려야 한다라고 했던 거고 또 한쪽에서는 전단을 날리면 안 된다 이러면서 충돌을 한 겁니다. 그러자 경기도가 제지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경기도가 지금 파주하고 연천, 김포와 같은 접경지 3개 지역을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을 해뒀거든요. 그래서 위험구역에서는 대북 전단을 살펴하려는 사람이 출입을 하거나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사법경찰 그리고 기동대까지 살포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대기 중이었는데요.
북한이 오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동해상으로 발사하고 또 우리 군도 대북 경고 성명까지 발표를 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대북 전단을 살포를 해서 북한을 자극하게 되면 접경 지역 주민들의 그런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 이렇게 계속 제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김경일 파주시장이 현장을 찾아서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피해 가족들의 심정을 이해하지만 전단을 북으로 보내면 그 접경 지역민뿐 아니라 대한민국 안전이 위협받게 된다. 국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다른 평화적인 방법을 찾아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근데 납북자 가정 모임은 취소가 아니다. 다음에 살포하겠다. 이렇게 밝혔다고 해요. 네. 오늘 살포는 취소했지만 다시 집회 신고를 해서 포기하지 않고 공개 살포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방법으로 북한의 대북 전단을 직접 뿌리겠다라고도 했는데요. 납북자 가족들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답답한 심정이라면서 피해자 가족들이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 정부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 이렇게 호소를 했고요. 그래서 오늘 그 살포는 취소를 했지만 대신에 그 김정은을 비판하는 내용의 인쇄물을 그 드론에 매달아서 공중에 띄우는 퍼포먼스로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모인 취재진하고 주민들한테 전단지를 대신 배포를 했습니다.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딸 김주애의 지위가 격상됐을 거다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국정원이 이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건데, 근데 실제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조카인 김주애를 깎듯이 예우하는 이런 장면도 포착이 됐어요. 네, 국정원이 공개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주애가 김여정 안내를 받거나 최선희 북한 외무상의 보좌를 받는 걸로 봐서 그 지위가 일부 격상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8월에 공개된 모습 보면 김여정이 김주애한테 허리를 살짝 숙이고 팔을 뻗는 식으로 예우를 갖춰서 안내를 하는 모습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런데 김주애는 거기에 대해서 당연한 듯이 꼿꼿하게 서서 고모의 모습을 지켜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뭐 러시아 대사하고 직접 담소를 나누는 장면이라든가 뭐 김정은과 김주애 둘이 찍힌 사진들을 계속 북한이 공개하고 있는 걸 보면 그 확고한 입지가 감지된다라는 게 국정원의 분석인데요. 그런데 뭐 박지원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면서 김정은의 아들이 나타나지 않고 계속 김주애만 띄우는 건 아들 유학을 은폐시키기 위해서고 또 김주애가 김정은의 총애를 받는 건 맞지만 후계자로까지 보기는 어렵다 이런 주장도 내놨습니다. 또 이제 전직 국정원장이니까 또 그 말의 무게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7월에 한국 수력 원자력이 체코 정부와 원전 건설 계약 맺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체코 정부가 계약을 일시 보류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네, 일단 계약 단계를 좀 짚어보면요. 한수원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계약 바로 전 단계 정도로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무리 없이 내년 3월에 본 계약을 체결을 해서 뭐 추진이 되겠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체코의 반독점 당국이 계약 체결 과정을 좀 보류시킨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경쟁사들의 요청이 있었다는 건데요. 미국 웨스팅하우스하고 프랑스 전력공사였는데 미국 회사하고 프랑스 회사가 한국과의 계약을 수용 못하겠다라고 이제 진정서를 내니까 체코 정부가 그럼 왜 그런지 좀 살펴보겠다라고 하면서 잠시 절차를 중단시킨 겁니다. 그런데 이 체코 원전 수주가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단순히 뭐 건설 계약 하나 따내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규모가 24조 원일 정도로 굉장히 크고 또 아랍에미리트 연합 그 원전 수주 이후에 15년 만에 이뤄낸 쾌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에 직접 체코를 방문할 정도로 공을 들였었는데 사실 그때도 다른 입찰업체들의 반발은 예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안 요소 같은 것들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마무리 지으러 체코까지 찾았던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이렇게 경쟁업체들이 패배 인정 못한다 이렇게 이의 제기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뭔가요? 네, 일단 그 업체 중에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1월에 가장 먼저 탈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업체가 전 세계 절반 이상의 원자력 발전소에다가 원천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한국도 처음에는 이 웨스팅하우스가 기술 이전을 해줘서 고리 1호기를 지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원전이 28기가 있는데 18기의 이 회사 기술이 이용이 됐을 정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웨스팅하우스 입장에서는 한국형 원전이라는 게 결국에는 우리 기술이니까 한국이 우리 동의 없이는 제3자한테 팔 수 없다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주장을 잘 들여다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물론 우리나라가 기술 이전을 받은 건 맞지만 고리 1호기가 지어졌던 시점이 1978년이거든요. 그 이후로 한국이 계속 핵심 기술 국산화를 했고 또 독자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을 하고 있는 건 순수 우리 기술입니다. 거의 50년 다 돼가는 일인데. 네. 자,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절차 자체는 잠정 중단이 되는데요. 다만 이게 뭐 계약이 아예 취소되거나 뭐 번복될 가능성은 낮다라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체코 반독점 규제를 들여다보는 경쟁보호청도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의 제기를 평가할 시간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뭐 어떻게 결정할지를 시사하는 건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체코 전력공사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때부터 관련 법률을 준수했다고 확신한다. 이번 조치가 일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체코 정부가 계약을 맺을 때 사업자들하고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이런 것에 합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모든 입찰 참가자가 여기에 수용을 했는데 근데 웨스팅하우스하고 프랑스 전력공사도 수용을 해놓고서 막상 떨어지니까 이걸 무시하고 이의 제기를 한 겁니다. 되게 보냈나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규제 당국이 예비 조치에 나서더라도 뭐 계약이 번복되거나 취소될 가능성은 뭐 현실적으로 좀 적다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체코 전력 당국이 이 당국의 결정하고는 무관하게 11월 10일쯤에 한국의 대규모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뭐 전문가 60명 정도가 한국에 와서 그 최종 협상을 위한 그 세부 협상에 나설 계획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동에 걸린 상황, 뭐 우리 정부로서는 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일단 뭐 대표단이 오는 건 긍정적이긴 한데 규제 당국의 판단 자체가 계속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계약이 늦어질 수 있고요. 또 계약과 관련해서 체코 정부가 뭐 추가로 조건을 요청할 가능성도 지렛대로 사용한다? 네,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삼성전자가 오늘 3분기 실적 공시했습니다. 관심이 쏠렸던 게 반도체 사업 부문이었는데 시장 전망치엔 못 미쳤어요? 네, 그 삼성전자 전체 매출은 79조 원 정도였는데 영업이익은 9조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반도체 사업 보면요, 매출이 29조 3천억 정도였고 영업이익이 3조 9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시장에서 전망을 했던 게 한 4조 2천억에서 5조 3천억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크게 못 미친 겁니다. 이게 경쟁사인 SK 하이닉스하고 비교를 해봐도 굉장히 좀 실망스러운 수치인데요. SK 하이닉스의 3분기 영업이익이 7조 300억 원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는 뭐 3조 원 넘게 격차가 벌어진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영업이익이 시장 전망치보다 줄긴 했는데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사업을 못해서라기보다는 뭐 일회성 비용이 많아서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지난해 부진을 겪으면서 올해 초에 지급하는 초과이익 성과금을 영원으로 책정을 했었거든요. 직원들이 굉장히 반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 성과급을 미리 책정을 해뒀는데 이걸 미리 비용으로 계산을 한 게 1조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비용으로 빼둔 1조 원을 더하면 이익 규모는 한 5조 원 정도가 됐을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그나마 시장 전망치보다는 한 20% 정도 높은 수준입니다. 1조 원, 5조 원 이거 되게 큰 돈인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되게 그렇게 크게 안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4분기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밝지만은 않은데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을 크게는 두 덩이로 보면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또 다른 파트가 뭐 시스템 LSI라는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뭐 파운드리 산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이 되는 사업은 메모리 반도체 부분이고 비메모리 반도체 쪽은 적자가 계속 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에서 영업이익을 많이 내야지만 4분기 실적이 그나마 크게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는 오늘 삼성전자가 그 실적 공시 때 했던 컨퍼런스 콜을 보면 그 엔비디아 납품 가능성을 시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뭐 주요 고객사 과정상 중요한 단계를 완료하는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고 4분기 중에 판매 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뭐 엔비디아라고 꼬집어서 얘기하진 않았는데 사실 주요 고객사라는 게 엔비디아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가 매출에 이제 반등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가 나오는데 그런데 또 지금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하고 있는 곳이 SK 하이닉스거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뭐 무한대로 시장을 크게 키우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뭐 모바일 수요가 예전만큼 늘고 있지 않고 또 중국이 PC 같은 데 적용하는 범용 메모리 이런 거에서 저가 공세를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녹록지만 않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HBM, 엔비디아를 삼성이 뚫을 수 있을지가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대선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보자들의 막판 막말과 실언으로 여론이 좀 출렁이고 있다고 하네요. 네, 논란이 되고 있는 발언이 쓰레기 발언입니다. 쓰레기.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행정부 당시에 그 남부 국경을 통해서 이민자들이 대거 유입됐다라면서 이걸 비판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전 세계의 쓰레기통 같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언을 트럼프 찬조연설에 나선 한 코미디언이 옮기면서 논란이 더 커졌는데요. 미국령인 푸에르토리코를 그 떠다니는 쓰레기 섬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라틴계 유권자들까지 반발을 하면서 트럼프가 역풍을 맞은 건데요. 푸에르토리코는 그 출신 유권자들만 해도 600만 명이 달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여서 트럼프 캠프에서 이게 트럼프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리스 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재처럼 보일 수 있었는데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 발언에 대해서 내가 보기에는 밖에 떠다니는 유일한 쓰레기는 트럼프 지지자들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다시 역풍을 맞은 겁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박빙인 상황에서 사실상 미국인 절반을 쓰레기라고 지칭했다. 이런 반발이 터져 나온 건데요. 백악관까지 나서서 이 발언은 트럼프를 지지한 코미디언의 발언을 비판한 거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이 지금 잘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모두 이 쓰레기라는 발언으로 곤혹스러워진 상황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일보 김유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주는 다정한 편지 한 통.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한 주의 스포츠 소식 전해드립니다. 스포츠는 완수 코너입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부가 배드민턴협회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하면서 협회장에 대해 경찰 수사 의뢰하고 해임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기아 타이거스가 한국 시리즈 불패 신화를 이어가면서 통산 12번째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번 주 스포츠 뉴스 KBS 김환수 기자와 완수해보겠습니다. 네. 자, 김환수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배드민턴협회 올림픽 이후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부가 김택규 협회장에 대해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혐의입니까? 일단 저희한테는 이제 페이백이라고 알려져 있을 거예요. 네. 지난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셔틀콕이나 이런 장비들을 구입하면서 일부를 한 1억 5천만 원 정도의 상당의 그 규모의 물품을 받았어요. 별도로 구두 계약으로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보통은 그걸 받으면 뭐 대표팀이 얼마, 지역이 얼마 이렇게 공평하게 어떤 원칙을 갖고 나눠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본인과 친한 데는 좀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곳엔 적게 주고 하다 보니까 원님 쌈짓돈이네요. 네, 그런 식으로 하다가 보니까 이제 물품에 대한 횡령죄, 근데 이런 것들이 배임에 해당하지 않느냐 이런 고발장이 접수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 송파 경찰서에 접수가 돼 있는데 그래서 그것에 대한 수사를 이제 의뢰하기로 했고요. 뭐 해임과 사무총장에 대한 중징계도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요구했다. 그런데 이거는 이게 해임 사유나 징계에 해당하느냐를 물어보는 입장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임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총회에서 이 사람의 해임권이 올라와서 어떻게든 우리 투표 절차를 거쳐야 되고요. 또 정지가 되려면 범죄 사실이 정확히 돼서 기소가 돼야지만 이 사람이 직무가 정지가 돼요. 또 아니면 뭐 체육회가 관리단체로 지정을 해서 전체 임원들의 역할을 중지시켜야 되기 때문에 약간 좀 빨리 간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던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 해임 또는 중징계를 앞으로 밟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김택규 회장 직장 내 괴롭힘 문제도 이제 있었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올해 4월인데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소환도에서 자체 워크숍을 개최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워크숍을 하다가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올 때
약간 격한 이야기 또 욕설을 좀 섞었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과 그 참석자들이 18명 정도 됐는데 네. 거기서 약간의 폭언, 기분 나쁘게 들릴 만한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회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뭐 어디 이동하게 되면 뭐 직원들이 운전을 해주거나 의전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거를 워크숍인데도 불구하고 좀 이제 좀 많이 요구했던 것 같아요. 과하게.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근로기준법상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느냐 이것을 물었는데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동부 고용노동지청에 이제 신고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이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네. 파리올림픽 금메달 획득 직후 안세영 선수가 이제 제기했던 협회 관련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훈련 방식, 뭐 대회 출전, 운동용품 뭐 네.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런 게 좀 개선이 될까요? 일단은 개선시키겠다는 의지가 보여요. 왜냐하면 선수 경기력과 관련된 첫 번째 이제 우리가 후원 문제라고 하죠. 네. 본인의 라켓이라든가 또 가장 문제가 됐던 신발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이미 전국체전부터 그런 게 보였는데 조금 여기서 이제 좀 의구심이 드는 건 국가대표 유니폼에 선수 후원사 노출권을 언급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약간 다른 이야기거든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국가대표 유니폼은 공식 후원사에서 하고 개인 장비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자율권을 주는 것인데 이것까지 넣겠다고 하게 되면 전례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운영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훈련 방식 얘기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개인 트레이너 문제였잖아요. 본인이 부상을 입었는데 개인 트레이너가 따라주지 않았다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뭐 복식 위주로 훈련이 진행됐다. 그런데 이제 지난 우리한테 좀 가슴 아픈 축구 얘기지만 아시안컵 때 이제 우리 선수단이 대한축구협회에서 개인 트레이너를 일부 허용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준용을 해서 배드민턴뿐만 아니라 모든 종목이 확대하겠다 이런 거 보여줬고요. 뭐 안세영 선수는 단식 선수인데 우리는 사실 그동안 메달이 복식 위주에서 나왔기 때문에 복식 위주의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코치진을 20명까지 현 13명 정도 되는데 20명까지 확대를 해서 단식 선수들에 대한 그 훈련을 별도로 감안하겠다. 그리고 이제 보게 되면 이게 뭐 지도자들과 협의해야 될 상황이긴 한데 주말과 공휴일에 국가대표 선수촌에 있는 선수들에게 자율 외박과 외출을 허용하겠다. 또 새벽 훈련이나 산악 훈련은 뭐 컨디션 조절이라든가 부상 위험이 있으니까 폐지하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요. 또 뭐 지금은 없어진 이야기라고 합니다만 이제 안세영 선수가 이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선배들이 청소, 빨래 이런 걸 시킨 적이 있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앞으로 선수들이 훈련이라든가 본인의 그 경쟁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 모니터링을 해서 지금도 없지만 앞으로도 없게 하겠다. 더더욱 없게 하겠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훈련 환경을 개선하려는 이제 여지가 보이는데 기존의 방식들과 조금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조금씩 고쳐가면서 또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프로야구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기아가 삼성을 4승 1패로 물리치고 통산 12번째 한국 시리즈 우승 트로피 들어올렸습니다. 아니 우승도 많이 했지만 한국 시리즈 불패 이게 더 놀라워요. 네, 지금 뭐 12번 나갔는데 12번 다 이겨서 승률 100%입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런 거 보면 마치 그 지난 올림픽 때 여자 양궁 대표팀을 보는 것 같아요. 이건 선수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라고요. 물론 뭐 7차전까지 하긴 하지만 1차전부터 막 비는 오지 지고 있지 굉장히 부담스러운 순간인데 굉장히 잘 넘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모든 것을 이렇게 이기고 나면 모든 케이스가 다 우승의 원동력이 됩니다. 근데 대표적인 게 이제 초보 감독 이범호 감독이 어떻게 컨트롤할 거냐. 그런데 이범호 감독이 뭐 웃음을 주는 야구 또 즐겁게 하는 야구를 통해서 우승을 해보겠다. 그래서 형님 리더십이라는 걸로 굉장히 주목받기 시작을 했고요. 또 뭐 38홈런 40도루라는 김도영 선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리안 시리즈를 3번이나 우승하는 데 참여한 양현종 선수까지 신구 조화가 참 잘 맞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목을 받았죠. 근데 특히 이제 그 4차전 경기를 치르면서 올해 우승은 기아 타이거스다 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어떤 거였습니까? 김태훈 선수의 말로 없는 장면입니다. 역대 4번에 그러니까 이번 5번째 말로 홈런인데 2017년에 이범호 감독이 그 한국 시리즈 5차전에서 4번째 말로 홈런을 치고 그의 우승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번이 5번째예요. 네, 5번째인데 5번 모두. 그러니까 1982년 원년에 두산의 김유동 선수가 한국 시리즈에서 말로 홈런을 쳐서 그해 오비가 우승을 했거든요. 그 이후로 깨지지 않는 속설 가운데 하나였는데
딱 말로 홈런이 터지는 순간에 아마 이범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직감했을 것 같아요. 말로 홈런을 때린 팀은 반드시 우승이다? 우승을 한다라는 속설이 있습니다. 지난 5번간에 지켜졌었는데 그래서 김태균 선수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주목받지 못한 포수였는데 이제 우승을 시킨 공격형 포수로 주목을 받게 됐고요. 네. 또 5차전 마지막 그 땅볼을 잡고 포효했던 투수가 정혜영 선수입니다. 네. 근데 지난 1993년 당시 7번째 우승을 달성한 정혜열 선수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자가 한 팀에서 우승을 하는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기 신기록을 또 만들었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보면 1000만 관중의 시대에 또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12번째 우승을 완성했기 때문에 기아의 이번 그 한국 시리즈 우승은 오랫도록 기억될 거고 본인들 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심어줬을 것 같아요. 네. 김도영, 양현종, 김태군 말씀하셨는데 여러 선수들 활약했는데 한국 시리즈 별 중에 별 MVP는 165cm 작은 거인 김선빈이 차지했어요. 네. 뭐 우리가 흔히 이제 뭐 파이브 툴스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키 크고 굉장히 주력이 빠르고 뭐 이런 것들 하다 보면 체격에 굉장히 포커싱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뭐 뉴욕 양키스에 이번에 우승을 못했습니다만 에런 저지만 해도 2m나 되거든요. 그런데 165cm의 선수가 작은 거인이라고 불릴 만큼 화려하게 타격에서도 빛났고 이루 수비도 굉장히 잘했고 그래서 사실 그 메이저리그에도 비슷한 선수가 있어요. 저 휴스턴에 이제 알투베란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제가 5피트 5인치 그래서 한 거의 키가 비슷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잘못 외웠더라고요. 5피트 6인치. 그러다 보니까 우리 김선빈 선수보다 2cm가 큽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그런데 그 선수도 그 아메리칸 리그에서 MVP도 차지하고 휴스턴의 우승도 경험을 했고 그런 걸 보면 사실 이제 야구 키가 아니라 실력으로 한다고 하는 김선빈 선수의 말을 주목해 봐야 할 거고요. 이번에 사실 한국 시리즈 치른 그 삼성에도 김지찬 선수가 163cm거든요. 작은 거인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선수들, 화려한 선수들 지켜보시는 것 보시면서도 정말 이렇게 어떠한 편견을 깨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 우리 멋있는 선수들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올해 야구 정말 1000만 관중 돌파했고요. 막 입장 수입도 많았다고 하는데 수익금 중에 우승한 기아가 얼마를 가져가게 됩니까? 일단 포스트 시즌만 계산을 하게 되면 16경기가 매진돼서 지금 한 35만 관중이 들어서서 146억 원 정도의 이제 비용이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대회를 치르다가 보면 뭐 경기장 사용료라든가 재반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 40%를 제외하면 약 한 87억 원, 88억 원 정도의 돈이 남는다고 해요. 그 중에서 정규 시리즈 1위를 했던 기아에 일단 20%를 띄워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70억이 남는데 그 중에 반은 우승팀 기아에게 또 35억을 주게 되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기아는 50억 원 정도의 일단 50한 2억 원 정도의 가을 야구 우승 상금을 가져가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반에 해당하는 그 우승 배당금 아니면 보너스 같은 것을 자체 팀에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26억 정도를 더 받을 수도 있죠. 물론 그보다 작게 책정할 수도 있지만 지난 아까 여자양궁 말씀드렸지만 양궁을 책임지고 있는 기아가 협회장으로 있는 그 양궁에서도 뭐 비용을 그만큼 지불했잖아요. 그러면 막 50% 꽉꽉 채워서 주면 26억 정도 더 받지 않을까.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고 그만큼 이제 팬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이 입장 수익을 올려주셨기 때문이죠. 네, 자 시즌은 끝났습니다. 프로야구는 이제 승부보다 더 뜨겁다고 하는 영입전쟁 스토어브 리그에 들어갑니다. 자 눈에 띄는 소위 대어라고 할 만한 선수 있습니까? 홈런 잘 치는 선수, 우리가 요즘 좀 쓱에서 쓱 홈런을 친다고 하는 SSG의 최정 선수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올 시즌에 일단 30개 이상을 쳤기 때문에 이 선수가 37홈런입니다. 37홈런 정도 쳤으면 거의 뭐 다음에도 한 번쯤 우승할 수 있는데 이 선수가 세 번째 FA 자격을 얻게 돼요. 첫 번째 86억 4년간, 그래서 두 번째 6년간 106억 원의 계약금을 받았거든요. 그렇다면 뭐 양의지급은 아니겠지만 100억 원대의 계약을 할 것 같고요. 근데 이렇게 타자에서는 이렇게 눈에 띄는데 투수들은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왜냐하면 가을 야구에서 그만큼 활약을 못했기 때문에 약간 처지는 면은 있는데 LG의 최원태 선수, KT의 엄상백 선수 그리고 롯데의 머리를 휘날리는 김원중 선수가 FA 자격을 얻게 된다면 뭐 이 선수들도 상당한 양의 그리고 이 선수들이 옮겨가는 팀은 사실상 FA는 즉시 전력이잖아요. 물론 이제 기아라고 하는 팀이 FA를 잘 영입하지 않는 팀이기 때문에 기아를 제외한 다른 팀에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경쟁력 높아질 수 있죠. 그러니까요. 자
시간이 많이 안 남았지만 축구 얘기 좀 나눠볼게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만난 안판티노 국제축구연맹 FIFA 회장이 한국축구협회와 홍명보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논란에 이해가 잘 안 된다. 뭐 축구협회장과 국가대표팀 감독. 자, 그래서 정몽규 회장이 4선 도전 위해서 FIFA를 노골적으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와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네. 국제기구협회장이 어떤 나라에 와서 그 나라 정부가 예를 들어 우리 산하협회를 탄압한다거나 아니면 네. 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만 원론만 확인해 주는 거거든요. 우리는 자율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자기 협회가 있는데 자기 밑에 산하협회가 있는데 이거 너무 못해라고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한국축구협회가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고 피파는 자율성을 중요시 여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확대 해석하면서 굉장히 이제 그 정몽규 회장 같은 경우에 그 레드카펫에서 의례적으로 인터뷰를 하면서 도무지 그 인판티노 회장 같은 경우가 이해를 못하는 분위기다. 축구협회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고 또 감독 선임에 문제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죠. 언론 플레이를 하는데 인판티노 회장한테 좀 얘기해달라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있어요? 지난 국정감사 때 피파에서 어떤 똑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잖아요. 공문을 보내서 근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니까 그걸 받아서 했는데 정몽규 회장이 사실 이번에 되게 잘 활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건 뭐 아시아 축구 협회장과 피파 회장이 왔는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천안 축구센터를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왜냐하면 천안 축구센터는 다른 협회장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큰 규모의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재벌그룹 총수가 아니면 한 번쯤 이렇게 다룰 수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는데 뭐 다음 주에 이제 문체부 최종 감사 결과가 나온다고 해요. 근데 이게 어떤 변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본인은 지금까지 사선 도전에 굉장한 욕심을 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간이 이제 1분 미만으로 남았는데 11월에 14일, 19일에 쿠웨이트 팔레스타인 원정 경기 이제 열리는데 손흥민 선수 포함될까요? 일단 이번 주말 경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홍명보 감독의 입장에서도 정말 중요한 건 북중미 월드컵이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 손흥민 선수를 괜히 예선에서 어렵게 뭐 무리시키는 것보다는 쓸 때 쓰자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번에 유럽과 중동에 가서 돌아본 선수들이 많고 경기 자체가 중동 지역에서 열리기 때문에 중동 유지의 선수, 뭐 원두재, 권경원, 조유민 선수를 다시 한번 봤을 거거든요. 그 선수들을 위주로 하고 지금 공격수들은 생각보다 뭐 오세훈 선수나 잘하고 있잖아요. 주민규 선수나 그런 선수들을 쓰면서 부담 없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선택할 것이냐 그건 이번 주말 경기를 보면서 몸 상태를 체크한 후에 결정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수 KBS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뉴스레터 K는 여기까지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밤 잘 보내고 계시죠? 10월의 마지막 날 오늘 끝곡은 이용의 잊혀진 계절 듣겠습니다. 커피 쿠폰 받으실 분들은 뉴스레터 K 홈페이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뉴스레터 K 전종철입니다.